네, 오늘은 1894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책은 기출주제 31, 32, 그래서 168, 172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을 다 지금 화면에 넣어 놓았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흐름을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첫 번째 제1차 동학농민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당시의 동학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 동학은 굉장히 교세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자, 포와 접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력이 커지자 일대 교주죠. 교조라고 하는데요. 일대 교주인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를 쓰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하는 신원운동을 이제 교도들이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삼례와 보은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삼례에서는 교조 신원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보은 집회로 가면 보국 안민, 이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성격이 보다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1차 동학농민운동 들어갈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큰 첫 번째 도화선이 된 게 고부밀란이죠. 자, 당시에 고부 군수 조병갑이 굉장히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어요. 자, 그러자 전봉준, 녹두 장군이죠. 전봉준이 이제 고부의 관할을 습격하면서 고부밀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보통 정부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리를 보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밀란을 수습하려고 내려왔던 이용태가 오히려 이제 주동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밀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밀란이 커지고 백성들로 구성된 이 동학농민군이 오히려 관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렇게 두 가지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굉장히 커져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주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조선의 왕실 성씨가 전주 이씨예요. 그러니까 본관이 전주인 거죠. 그만큼 조선 왕실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전주인데 이제 당시에 굉장히 컸던 성인 전주성까지 점령이 되자 자, 이때 정부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맺으면서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외부 세력의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근데 외부 세력이 이유 없이 도움을 줄 리가 없잖아요. 항상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외부 세력의 도움을 청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이렇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놓고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천하자. 개혁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까지 만듭니다. 교정청.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개혁 기구냐 이런 게 잘 나와요. 지금 좀 잘 나오는 게 여기 집강소랑 여러분들 이 집강소 그리고 패정개혁안 교정청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자, 특히 패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적인 게 토지 개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래도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낸 그런 굉장히 흔치 않은 개혁안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지 관련 내용이 있는 거죠.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그래서 이 토지 관련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같이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청나라에 이제 정부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청일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밑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가 지도이고요. 조선이고.
자, 청나라 있고 그다음에 일본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188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갑신정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 갑신정변. 자, 근데 이 갑신정변의 그 영향으로 텐진 조약을 배웠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당시에 이제 부딪힐 뻔했죠. 군사적 충돌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군대를 거두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조선에 군사적으로 파병을 할 일이 있다면 서로 연락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오게 되면 너도 이제 오는 거야. 한판 그때는 붙자. 뭐 이런 일종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10년 뒤인 1894년에 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자, 청나라가 지금 우리가 청나라한테 연락을 한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럼 청나라가 군대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움직이면 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군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 결국에는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그 도화선이 또 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하시고요. 자,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자 일본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청나라는 이제 이게 동학농민 운동에 관련된 거니까 가까운 곳인 아산으로 들어옵니다. 더 남쪽이죠. 자, 그런데 일본은요, 인천으로 들어와요. 군대를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인천이 어디와 가깝습니까? 바로 조선의 수도 한양과 가깝죠? 즉 바로 일본은 동학농민 운동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경복궁으로 직행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일본의 정치적 의도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된다. 청일 전쟁. 자, 이렇게 청일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이제 동학농민군들은 한 거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결국에는 전봉준이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의 이제 집결을 주도해서 재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모두 논산에서 집결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전멸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국 전봉준도 체포되고 다른 동학 지도자들도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투가 이제 좀 구분돼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좀 달라요. 1차와 2차가. 자, 1차는 처음에는 자, 이제 그 구사회의 악습, 봉건 제도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봉건이라고 해요. 자, 봉건은 뭐예요? 봉건 사회는 이제 오래된 그 나쁜 제도가 있는 걸 우리가 봉건 사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반봉건의 성격이 강한데 2차 동학농민 운동은 일본에 지금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에 막 굉장히 내정 간섭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외세에 대한 반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외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청일전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전에 갑신정변의 텐진 조약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가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청나라를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일본이 그동안 개혁을 이제 했던 것의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기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랴오둥, 중국어 원어 발음에 가깝게 랴오둥 반도라고 하는데요. 자, 랴오둥 반도를 이제 넘기는 게 다른 나라들이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렇게 좋은 전략적 요충지를 하면서 이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때 참여했던 나라 삼국이 어디일까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나라는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는 위쪽에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항구가 다 얼어버려요. 당시에 이제 군대의 주력은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군함이 나와야지 해군이 아무리 이제 굉장히 세력이 강해도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군함이 이제 바다를 통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항구가 이제 아주 너무 추우니까 얼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반드시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연해주를 나중에 결국 차지하게 되잖아요. 연해주. 자,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라고 하는데 결국 이때 삼국 간섭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낸 요동 반도에 이런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때문에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청일 전쟁을 정리해 보면, 자, 갑신정변의 텐진 조약 영향으로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때 이제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이제 앙심을 품고 니네 나중에 두고 보자 했는데 10년 뒤에 또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이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10년 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오개혁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1차 갑오개혁은 한창 이제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일본이 좀 완전히 조선 정부에 약간 간섭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1차 갑오개혁은 꽤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국기무처라는 이런 개혁기구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주도하는데요. 자, 이때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신분제를 없애고 과거제도 없애요. 그리고 과부가 재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정도 일원화시킵니다. 탁제하문이라는 곳으로요. 자, 이게 예전에 갑신정변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이제 3.1천하로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갑오개혁에 이르러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갑신정변의 내용이. 자, 그래서 실제로 조선에서 신분제가 없어진 게 언제냐라고 하면 제1차 갑오개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일 전쟁 때 한창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점점 개혁에 우리나라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군국기무처는 사라져요. 이거는 사라지고요. 걔네가 없애고 이제 교육 이외의 다른 것들, 우리가 좀 이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체 개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외우기 편해요. 홍범 14조를 고종이 반포하고 당시에 교육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해가지고 자, 교육에 이제 개혁에 힘을 쓰게 된다. 그래서 제2차 갑오개혁의 특징은 교육이라는 거, 교육입국 조서.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게 교육입국 조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지금도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 사범이 그 사범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일본이 이겼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일본의 그 개혁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미개혁은 189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러시아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다 막 청나라 물리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명성황후가 보기에 러시아가 지금 삼국 간섭을 통해서 단번에 요동반도를 일본이 뱉어내게 했잖아요. 돌려줬어요.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가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바로 삼국 간섭 때문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러시아한테 기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접촉을 하려 하자 가뜩이나 이 요동반도 건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있던 일본이 지금 명성황후가 또 일본에 접근하는 거 하면서 결국에는 아예 명성황후를 이제 궁궐에서 한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굉장히 아주 비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도 정말 볼 수가 없었는 되게 슬픈 사건인데요. 이렇게 을미사변, 을미년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변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뜻대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연호를 건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를 이제 자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발령과 태양력을 이제 쓰는 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은 더 이상 이제 이 명성황후가 죽은 왕궁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러시아 공사관, 당시 아관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아가 러시아거든요. 아라사라고 얘기해요. 러시아를 한자로. 그래서 이 아 하면 러시아구나.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는데 이 사실 호텔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잠깐을 있어도 그 돈을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것도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동안 굉장히 많은 이권을 빼앗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은 비판도 받게 되고요. 자, 결국엔 1년 후에 다시 이제 환궁하게 되는데 환궁하면서 대한제국을 이제 세우면서 돌아오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어요.